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폭염에 제일 취약한 건 역시 빈곤계층입니다. 잠시 후에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빈곤계층의 실태와 그 정책적 문제점 짚어보겠고요. 내일이 초복입니다. 또다시 개, 식용, 찬반 논쟁 뜨겁게 벌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2부 시간에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표창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 법안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받아서 표창원 의원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21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토론으로 풀어보는 이슈 토크 시간,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위원장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뜨거운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다시 한번 토론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더우시죠. 오늘은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어제 대구에서는 백화점 안에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줄 알고 오작동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답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가난할수록 더위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 조사를 하는 기관이죠. 에너지시민연대의 김민채 사업부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라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 개념을 이제 외국에서는 광열비라고 하는 전기나 연료, 난방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에서 10% 이상인 가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버는 돈에서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 비용에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얘기고, 그죠? 네. 혹은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을 상대적으로 이제 못 쓰고 에너지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이분들 실태 조사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7년 차로 에너지 빈곤층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지역별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한 30개에서 50개 가구를 선별을 해서요. 예. 현장 방문을 해서 1대1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 이런 게 아니라 현장 방문 1대1 대면 면접. 네네. 금년에도 이미 하셨어요? 금년 여름에도? 네, 올해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예. 11개 지역에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문제가 워낙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가지고 550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의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7년째 조사를 하면서 보면요. 네. 점점 노인 세대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에서 67%까지 지금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심각한 걸로는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네.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받지를 못하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이제 양극화 현상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인 세대가 많다.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또 많겠죠? 예, 노인 1인 가구들도 많습니다. 주거 환경은 어때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주거 현황은 사실 이게 좀 심각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조사를 예를 들어보면요. 예.
그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없다라는 응답자가 300가구 중에서 10가구나 됐습니다. 선풍기조차도 없다. 예, 네. 선풍기, 에어컨 모두가 없는 가구가 10가구 정도나 됐었고, 심지어 이제 냉장고가 없는 가구도 15가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문이 없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네, 네.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쪽방촌, 네네네. 뭐 지하방, 네, 옥탑방, 네네. 뭐 이런 곳들에 홀로 사시는 노인 세대가 가장 취약한 거겠군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가장 취약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선풍기조차 없으면은 어떻게 더위를 견디신답니까? 일단은 이제 문을 열어두시거나 또 대부분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제 고령화되는 독거 노인 세대가 많아지시면서 이동을 하시기 힘든 분들도 많아서 방문을 하는 뭐 도우미들, 사회복지사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물을 좀 축이신다거나 이런 정도. 또 대처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그런 정도인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창문조차 없고 뭐 지하나 옥탑방 이런 곳에서 선풍기조차 없다. 그러면 이 더위에 몸 그 건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절반 이상인 거의 한 70%가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한 10%에서 12% 정도는 이 폭염 때문에 원래 앓고 계신 지병이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았다라는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무더위를 피해 갈 수 있도록 무슨 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효율 개선 보급 사업이 있고 또 가격 할인을 뭐 개선이요? 효율 개선, 에너지를 좀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전기요금 깎아주거나 이런 거. 맞습니다.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이제 가격 할인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크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총 대략 저희가 보았을 때는 한 12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효율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죠? 고효율 조명을 이제 보급을 한다거나요. LED 교체를 해드린다거나. 조명등 교체?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그 에너지 재단에서 노후주택을 이제 단열 공사를 해드린다거나, 노후 보일러를 교체를 해드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단열 공사, 보일러 이런 건 주로 난방 대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냉방과 관련한 효율 개선은 없군요,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지원을 선풍기나 이런 냉방 기기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 외에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나마 선풍기 갖다 드리는 거라도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16년도 폭염 이후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들이. 가격 할인이라는 것은 선풍기를 갖다 드릴 테니 대신 전기요금도 깎아드릴게요. 뭐 이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지원을 받는 분들은 계속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양극화가 계속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복합적인 이유인데요. 그 지자체에서 이제 복지사라든지 혹은 에너지 이제 복지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또 한편으로 이제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경우인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더위에는 좀 피해 가실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점점 지자체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무더위 쉼터 이제 두 가지인데요.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세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이치 않으신 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알아도 못 가고. 맞습니다. 그럼 없는 거랑 똑같죠? 이용률이 그래서 조금 많이
낮게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곳은? 서울에는 사실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서 3,000개 넘게 지금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000개면 상당한 숫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경로당 이후로도 뭐 주민센터나 가까운 은행이라거나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드리면 될 텐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선진국의 사례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에너지 이제 시민연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상과 이 시스템을 좀 일치를 시켜서 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효율 개선 보급 사업 이라고 하는 노후주택 단열이나 보일러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금이 적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도 지자체도 이제 이 무더위에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사업부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언제까지죠? 이번 주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당 대표 군보다는 최고위원 리그가 활기찹니다. 예.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한 모레쯤 되면은 최고위원군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금주 중에 개각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랑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그냥 당의 전당대회의 의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2기 여권의 전반적인 인적 재배치, 재구성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 정, 청 전면.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개편이 먼저 됐고. 예, 수석 3명 이제 교체했는데 청와대 개편이 아무래도 용이하죠. 임명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비서관 행정관급 인사도 조금 폭이 커지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개각하고의 문제는 보면은 예컨대 김부겸 장관 개각 명단에 안 들어있다면은 유임이고 유임이면은 전당대회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뭐 법무부 장관 기용설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전부 다 청와대가 너무 다 이렇게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뭐 지지율이 높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요? 한참 전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김 장관 대표 출마 촉구하면서 찾아가고 김 장관도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죠. 그랬죠. 근데 뭐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거취가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좀 꼬이고 말았습니다. 문신의 폭도 좁아졌고 뭐 좀 비판도 받고. 그래서인지 그 후로는 말을 안 하던데요? 아예 말은 안 하죠. 뭐 나간단 말도 안 하고 안 나간단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부담인 게요. 본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한테도 부담입니다. 자, 김 장관이 만약에 못 나가게 된다면은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대통령이 못 나간 게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나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당신 나가봐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네. 김 장관이 이제 지난번에도 대선 경선에도 나갔고 대선 주자급으로 꼽히고 당내에서도 김부겸 정도가 괜찮지 않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겸손과 우유보다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결정이 된다면은 자기 언어로 당원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개각이 그럼 금주 중에 될까요? 최근에 이제 개각 뭐 이야기 나오면 청와대에서 비공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 원구성도 안 됐는데 뭐 청문회도 못 하지 않냐. 근데 원구성 됐죠. 예. 이제 다 된 거죠. 물리적 조건은 마련이 됐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 안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리해야죠.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여권의 인적 재배치 재구성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요즘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저임금 문제 유감 표명을 했지만은 공약 못 지키겠다. 예, 그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사실 조금 진보적으로 가냐, 조금 보수적으로 가냐 이것도 갈피가 좀 잘 안 잡히고 네. 기무사 문건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요 몇 달간에 뭐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뭐 이런 게 있다고는 보고는 했는데 내용은 보고 안 했다는 둥.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명쾌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다른 뉴스들에 묻혀가고 있지만은 국민 100명, 300명한테 결정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고된 뭐 개편이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럼요.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곤란하죠. 예. 자, 이번 주에 전당대회 후보군이 확정된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일 겁니다. 당에서. 예. 그동안에 청와대하고 내각도 일신을 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나마 한꺼번에 하는 게 지금이 정치적 부담도 덜할 것이고 만약에 뭐 시간을 끌고 순차적으로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예. 분위기를 일신해가지고 좀 하한기, 워낙 폭석인데 하한기가 지나고 나서 약간 선선해질 때는 딱 재정비된 모습으로 당정청이 일제히 나간다. 이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개각은 뭐 발표하더라도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전당대회 끝나는 시간하고 이게 내각이 정비가 완료되는 시간하고 거의 겹칠 겁니다. 예. 만약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개각한다. 그럼 저는 좀 이게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정비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재정비는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실제 정비 기간은 짧게 딱 매조지하는 게 좋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은 맞아요. 피로감만 누적되는 거고요. 자, 당과 청와대를 향해 한마디 하시죠. 예, 이럴 땐 오히려 당이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나가겠다는 사람은 빨리 준비해서 과감히 선언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빨리 접고 괜히 눈치 보면서 네가 안 나가야지 내가 나가고 이런 식이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청와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보면은 뭐 박정, 김혜영 이런 초선 의원들이 과감하게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는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은 자유한국당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야가 빨리 이런 재정비를 끝내고 일해야죠. 일해야죠. 일.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한 뜬 뉴스들입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더우니까 폭염 검색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날씨 때문에 오늘 누리꾼들 하루 종일 에어컨, 냉풍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위를 식힐 수 있을까 이런 관련 정보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네, 일본 폭염도 많이들 살펴봤는데요. 일본 기상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말 하루 동안 일사병과 열사병 등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만 6명에 이릅니다. 어허. 특히 최근 폭우로 160여 명 가까이 사망한 규슈와 같은 서일본 지역도 복구 작업에 폭염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캐나다도 폭염이라면서요? 지난주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47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47도? 네, 그래서 동부 지역 몬트리올에서는 폭염으로 70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외곽도 48도를 기록하면서 한 우편 배달원은 에어컨 없는 배달 차량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알제리 북부는 지난 5일 51.3도를 나타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가 인정한 공식 기록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날씨입니다. BBC 환경 전문 기자는 만약 세계가 탄소 배출을 조절하지 못해 지구가 평균 3배만큼 더워진다면 알제리는 금세기 말 살인적인 무더위를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폭염 사태는 수십 년 후 나타날 상황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또 다음 소식은요? 폭염 속에서 그래도 웃을 일 하나는 있어야 좋은 날 아닐까요? 뭡니까? 네,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화제입니다. 오늘 의고 3학년생들이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오전 준비 과정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그 의정부고등학교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개념 있는 복장으로 네.
웃기게 만드는. 그죠? 혹시 올해 의고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또 팬들이 예상한 화제의 캐릭터 누구라고 예상하세요? 김정은 위원장 아니에요? 딩동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분장한 학생이 있다는 특급 정보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의 호그라이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딩 래퍼2 우승자 김하온 등으로 분장을 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죠. 윤성빈 선수로 분장한 학생도 있는가 하면 노란 벼슬머리를 한 이번 러시아 월드컵 최고 스타로 떠오른 골키퍼 조현우 선수로 분장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항상 기대돼요.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생들. 또 다음 화제 검색어는요? 고대가요 구지가가 오후 들어 다음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가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라는 대목에서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를 학생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인천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네,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해당 교사 역시 지난 30년간 교단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가르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학교 측이 일부 학생과 학부모 얘기만 듣고 자신을 성희롱 교사로 낙인 찍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교사 페이스북에는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데 한 동료 교사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고대가요나 설화는 대부분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르칠 때마다 교사의 성희롱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누리꾼들 어떤 반응입니까? 저런 논리라면 처용가도 문제가 된다. 춘향전과 로미오와 줄리엣도 미성년자 성의식에 해가 되는 문학이라고 비판할 건가? 신윤복의 풍속화는 또 어떻고? 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댓글 볼 수 있었고요. 제대로 된 성의식 교육이 없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비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징계 절차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검색어는요? 울산대교가 오늘 낮 검색어 10위권에 올랐는데요. 최근 울산 남구 울산대교에서 투신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사와 함께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만 4명이 울산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다리에 차량을 세우자마자 한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하고요. 해경 수색으로 1시간 뒤쯤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이면 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시도 중 절반 이상은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은 자살 시도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마지막으로 화제가 될 인물 살펴볼 텐데요. 배우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6 홍보차 오늘 내한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6편. 네, 그렇습니다. 톰 크루즈 이미 50대 중년인데 이 나이에도 정말 리얼 액션 영화를 그대로 찍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기자 현장에서도 시리즈를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톰 크루즈의 답은 영원히 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영원히? 네. 정 선생님도 톰 크루즈처럼 시사자키 영원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졌습니다마는 그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인기를 모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콜린다 그라바르 키다로비치 대통령은 선수들의 등을 한 명 한 명 안고 토닥거리고 수고했다 또 위로하고 뺨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그야말로 따뜻한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도 봤어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 선수들까지도 일일이 안아줬다고 하죠. 그래서 패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며 스포츠 정신을 일깨웠다라는 평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브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에 다시 오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관련 법안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네요. 대표적으로 지난달 20일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이 뭔지 어떤 취지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워낙 많은 분들 관심 갖는 뜨거운 주제라서 여러분의 질문,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212, 또 레인보우나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대신 질문해드리죠.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물보호법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네, 제8조 1항 개정인데요. 예. 기존의 동물보호법 제8조는 그 동물을 구체적으로 죽이지 말아야 할 상황, 죽이지 말아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 이 규정을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예. 원칙적으로 동물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요. 다만 법에 의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지 또는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살상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리고 이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럴 때는 죽여서는 안 된다가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꾸게 되면 일단 동물은 살상할 수 없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살상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법적 근거 가운데 첫 번째가 축산물 관련법이잖아요.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입니다.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로는 뭐가 규정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 닭, 돼지, 오리 등의 가금류와 그리고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축산물로 도축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동물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와 고양이는 없죠?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개와 고양이를 그냥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 도살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행위가 이제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네, 명확하게 불법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는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개, 고양이들을 식용으로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서 항의를 하시고 사회적 갈등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도 우리 헌법 정신, 생명 존중의 사상, 그 다음에 우리 법에 규율된 내용들을 보다도 명확하게 규율해서 사회적 갈등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원칙이 목적입니다. 예.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개 고기를 먹는 문화는 법적으로 불법화시키자 이 말이죠? 문화를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화를 불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좀 있고요. 그런 문화의 기본이 되는 불법적 행위들을 명확하게 법으로 금지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예상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인터뷰를 예고하고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이 쇄도합니다. 네. 7224번 쓰는 분, 또 서형찬 씨, 박성민 씨 등등. 자, 소, 돼지, 닭, 양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뭔가 궁금하다. 답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우선 가급적이면은 생명 손상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적인 원칙이고요. 둘째로는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 지방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화시켜서 식용의 가축을 선정해야 된다. 그것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정신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가축 이외에는 도축을 하지 말자. 그다음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 등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어떻게 보면 초청한 거죠. 인류의 가정과 집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적응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유전인자는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복종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식용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성에 반한다. 그런 것들이 개, 고양이와 다른 식용 가축과의 차이인 것이죠. 네. 또 임승규님, 2018번님 이런 분들은 아니 개인의 자유 아니냐? 그걸 법으로까지 막고 비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자살도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죠. 자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또는 풍속에 대한 위반들도 단속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동물을 죽이고 위생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항생제를 마구 투여하고 세균 박테리아가 많이 번식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위험한 그 축산물들을 유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죠. 예. 또 김병성님, 5524번 이런 분들은 아주 현실적 질문인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뭐 보신탕집 또 개농장주 이런 그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구제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요. 네, 우선 1988년 이래로 동물보호법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 91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개, 고양이에 대한 식육이 금지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업종 전환에 대한 요구를 많이 드렸고 지금도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종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자. 예. 그러면 그런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동의를 해주신다면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네. 혹시 한 해 평균 우리나라에서 그 정식적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의 수, 또 이미 도살되는 개의 그 숫자 이런 거 뭐 자료가 있나요? 네, 그 가축의 살처분에 대해서는 그 통계가 관리되고 있고요. 예. 거의 그 한 해에 700만 두 이상이 AI나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살처분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요. 예. 다만 추정추산치로는 한 해 100만 마리 정도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만 마리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그 뭐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심지어는 살아있는 가축을 땅에 파묻는 이런 끔찍한 일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의 그 조항들을 좀 수정을 해서 현재로는 구제역이나 AI 발병 지역의 3km 이내에 있는 같은 종류의 가금이나 가축류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도 직접 감염 여부를 좀 검사해서 살처분의 그 마리수를 좀 줄여 나가고요. 예. 그리고 사전에 좀 더 예방을 하고 백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 살처분 전체의 양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하셨습니다만 우선 농해 수위를 통과해야 되죠? 상임위 해당 상임위가. 네, 그렇습니다. 농해 수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농해 수위나 농식품부 자체가 농민 또 축산민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예. 동물 보호라는 목적 하에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방향은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또 농해수위 소관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분위기는 그냥 비슷하다 이거죠? 네, 많이 그렇게 저희와 같은 개정 의지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바라는 청원도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몇 명쯤 참여했습니까? 지금까지 17만 5천 분 이상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2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군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오래된 논란인데 이제는 이 논란에 법적인 종지부를 좀 찍어봅시다. 그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여론이 어떻게 갈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좀 지켜보겠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또 우리 카카오톡 레인보우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요즘 뭐길래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무사 문건이 뭐길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두 번째 지시를 내렸는데요.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해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시는 이게 특별 수사대 만들어라 그거였고.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지시의 의미는 뭐예요?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건이 단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 정도인지 아니면 실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계획이었는지 이걸 이제 분명히 하겠다는 건데요.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보면은 계엄 임무 수행군 항목이 있고 여기에 기계화 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뭐 이렇게 동원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무사가 이런 부대들하고 논의하고 또 지시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해당 부대들하고 오고 간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에 나오는 부대 지휘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고요. 이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히 끝내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지금 논란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송영무 장관이 이 문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뭐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주말을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지난 12일에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이제 맡겼고 그리고 통상적인 뭐 이런 검토를 한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외부 전문가는 또 감사원장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게 또 여러모로 논란이었습니다. 감사원장 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법리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어제 감사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3월 18일 날 이 평창 겨울 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송영무 장관이 감사원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구두로 물어본 거 외에는 따로 이제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 구두로 그냥 물어봤다. 그렇습니다. 만난 김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장은 실제 문건을 본 일도 없는 것이고 답변도 원론적 수준이었다는 건데요. 뭐 특정 정치 세력을 진압하려고 한 거면은 군의 정치 관여지만 치안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예. 국방부도 이런 사실을 지금 인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원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청와대랑도 무슨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좀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뭐 문건을 언제 보고했느냐 뭐 이런 건데 오늘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가 각각 설명에 나섰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4월 30일에 청와대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논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문건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문건을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의 어떤 정무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송 장관의 입장문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해당 회의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을 했었는데 당시 이 송영무 장관의 어떤 발언에서 이 문건의 중요성을 따로 인식을 하지는 못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의겸 대변인이 뭐 두부자를 살 수 없다, 이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가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다만 이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이 문건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만나서 기무사 개혁에 관한 논의를 주로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역시 구두로 이런 문건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문건을 바로 거기서 공개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들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상황인 걸로 좀 종합을 하면 파악이 됩니다. 애매하군요. 그런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암투설 이런 것도 나와요. 지난 14일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정권 내에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송영무 장관이 애초 기무사 개혁을 강하게 또 추진을 했지만 5월 달에 출범한 이 기무사 개혁위 내에서 벌써 미온적 반응이 나오면서 이 장관이 문건 공개를 직접 해서 뭐 여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김종대 의원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놓고 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지시대로 그 각 군 부대들 사이에 어떤 문건이 오가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빨리 받아서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홍영표와 삼성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삼성 관련 발언,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했는데요? 13일 날 이제 한 강연이 있었는데 이 강연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의 지난해 순이익 가운데 20조 원을 200만 명에게 주면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그런 발언이 강연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 조선일보 등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또 해명을 했다고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든 것뿐이고 뭐 재벌을 해체하자든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삼성이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는데 이게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감 표시는 하고 있지만 발언의 전체 맥락을 바꾸지는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네,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 이게 주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이제 삼성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규모가 바로 20조 원 이 규모인데 삼성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주식 전체 숫자가 줄어들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또 1인당 받는 배당금의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 친화적 정책이다. 즉 주주들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주식을 소각하는 비율만큼 오너일가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영표 장관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에 돈 쓰지 말고 국민 경제에 좀 이바지해라 이런 메시지였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걸 좀 해서 좀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이걸 압박하고 있는 것과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좀 재벌이 좀 선도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 정부가 규제 완화로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언급을 다양한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서서 아주 지금 바쁜 상황인데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영국에 가서는 뭐 거의 불을 질러버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에 관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노선에 불만을 갖고 사임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을 두고 이 사람이 훌륭한 총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트럼프가 자신이 뭐라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또 BBC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이 유럽연합하고 브렉시트 갖고 이제 협상을 하지 말고 아예 유럽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테리사 메이 총리가 거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에 관련한 강경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내 여론이 지금 요동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이 브렉시트 여론을 자꾸 자극하는 이유는 뭘까요? 15일 방영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 이제 실마리가 있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유럽연합이고 그 다음이 중국과 러시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보다 유럽연합이 더 큰 적이다? 그렇죠. 하하.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 순방을 시작할 때부터 독일 등의 이 나토 방위 분담금 인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반유럽연합 전선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는 영국의 귀를 잡아당겨서 같이 있는 걸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만날 차이라면서요? 오늘 저녁 7시에 정상회담 시작하는 일정으로 공지가 돼 있는데 뭐 푸틴 대통령이 좀 시간을 안 지키는 걸로 또 유명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유럽연합이야말로 서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 언론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이용해서 서방의 균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러시아가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쓰는 언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는 거죠?
이제 첫째로 친미 칠러가 대립하는 시리아 내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시리아 내전은 이제 러시아 주도 국면으로 넘어가겠죠. 둘째로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걸 완화해주고 또 지금 상실 상태인 주요 8개국제 지위를 회복시키는 등의 조치에도 합의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셋째는 양국 간의 지금 핵감축 협정이 오바마 정권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양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넷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어서 제재를 완화해주자고 하면 여기에 또 동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양보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러시아 스캔들 문제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의 최대 화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역만 대동하고 90분간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걸 두고 설왕설래인데 최근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대선 개입 혐의로 러시아 정보요원 12명을 추가 기소했는데 러시아가 이들을 인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이고 이거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아니다라고 나는 대답을 얻은 후에 이걸 두고 또 침소봉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주목되는 트럼프 푸틴의 만남이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청와대 앞에서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1,400 절을 올리는 분이 있네요. 복지부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1,400에 나선 겁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1,400 기원에 나선 분, 본인 스스로 중증장애아동 아버지이시고 사단법인 토닥의 이사장 맡고 계시고요. 지난해 바로 이 문제로 저 이사자키와 인터뷰를 했던 분이기도 하죠. 김동석 이사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1,400 다 하셨어요? 아, 예. 지금 끝나고 막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이 더위에? 덥기도 하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예.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좀 없어서요. 예. 건우 아버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우가 몇 살 때부터 아팠죠? 네, 2살 때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지금은 음식은 위로 투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침을 삼키지 못해 계속 석션을 해주고 말은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런 건우와 같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곳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직접 건우를 만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건우를 만나서 건우의 이름도 부르면서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완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랬죠. 대선 기간 중에. 예. 자, 그래서 그 공약에 따라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건립 사업 계획을 지금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인데 이름만 공공이고 공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병원의 모습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왜요? 왜 공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중증장애아동이 거기서 그런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병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지자체한테 맡겨가지고 위탁 운영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봤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민간 어린이 재활병원하고 비슷한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네, 얼마 전에 저희를 좀 그 천사비하는 자리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이해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예. 예. 지금 뭐 기차역에 내리시자마자 전화를 받아갖고서는 기차역 소음이 좀 들리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민간 어린이 재활병원과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정말 공공성이 있는 제일 큰 핵심적인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중증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기피하거든요. 예. 애들이 치료의 어려움과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원 등의 이런 치료들을 피하고 외래 중심으로 이 중증 장애 아이들을 빼고 다른 조금 그런 아이들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런 아이들은 또 이번에 또 소외가 된 거죠. 원래 이것 때문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을 짓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희가 굉장히 놀란 겁니다. 거기 이제 계획을 바꿔라 이걸 촉구하시면서 매일매일 1,400를 하셨네. 1,400는 뭐 천사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7일부터 오늘까지 하신 이유는 뭐죠? 9일부터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건복지부가 16일까지 오늘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가 끝나는 오늘까지 이 공모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했던 그런 병원이 아니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얘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찾아왔다고 했고 자기들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을 했다고 좀 아까 하셨죠? 예. 그래서 뭐 계획을 수정하겠답니까? 뭐라 그래요? 일단은 공모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이 내용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또 언제 기다려야 되는 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또 기다리는 거냐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운영비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좀 풀리긴 했는데 운영비는 정부가 되든 지자체가 되든 알아서 입국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전된 사항이 있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자체랑 정부랑 신경전을 벌이느라고 좀 이런 부분들이 공모 내용에도 운영비가 빠지는 사태가 좀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의 생명을 놓고서 이게 무슨 일을 지금 정부랑 지자체 간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중증을 앓고 있는 장애 어린이만을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복지부도 충분히 공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걸 또 인정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꼭 해야죠. 앞으로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장혜찬 신지혜의 이슈 토크.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 놓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장혜찬 신지혜의 이슈 토크. 오늘은 바로 최저임금 문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지금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또 넉석당의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10.9% 인상 그 결정에 대한 평가 짧게 한 말씀.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저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요?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한 것,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리 경제나
고용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가 우려를 나타내자마자 하루가 이틀 뒤에 바로 또 두 자릿수 인상을 하는 거 정말 이 정부 정말 손발 안 맞는구나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거 봤는데 화이트보드에 발을 정자 써서 이렇게 투표하더라고요. 무슨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10.9%의 어떤 배경을 보면 협상 배려분 1.2% 이게 뭐냐면 노동계가 협상에 잘 참여했으니까 그거 인정해서 1.2% 더 올려준다. 이런 식의 주목구구 근거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결정했다는 것. 국민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면 알수록 진짜 블랙 코미디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었다고 신지혜 봅니다.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른 방식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낮고 그 불평등 지수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최저임금을 원래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2020년 1만 원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좀 적은 수준에 나왔던 결정이 된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발을정자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한 것이 맞죠. 근데 거의 마지막에 그 민주노총이 나가게 되면서 이 최저임금이 조금 더 낮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취지였던 거의 8,600원 가량의 최저임금이 통과됐었어야지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나라 불평등이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블랙 코미디다라고 하시는데 대북 핵심은 장해찬 씨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릴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신지혜 씨는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토론해 보세요.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되면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게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OECD 평균 경제 성장률이 3.9, 3.8% 정도 예상되는데 얼마 전 한은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 성장률 2.9로 하향했죠. 이것이 100% 최저임금 탓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국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기만 유독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지나친 친노동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내는 엇박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보면 지난 4월, 5월, 6월 도소매업에서 총 13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숙박 음식업에서 도합 7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6월 1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전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자영업 관련된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자영업자들 일자리가 편의점 일용직이나 이런 것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받아주는 통계였는데 이제는 이 자영업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제조업 일자리도 쌍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고용 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고용 감소. 저는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는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아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면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요. 우리 OECD 국가들 절반 수준이 보통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냐면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을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거의 한 35%에서 4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인 그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고요. 이게 사실 10수년째 우리 절반 수준으로만 올리자.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만 올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른 방식의 일자리 양산 대책을 찾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이것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결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노동 정책, 임금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뭐가 하나가 잘못됐다. 임금을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OECD 평균에 비쳐 아직도 낮다. 여기에 대해서 장혜찬 씨 어떻게 대단히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이상주의다. 이번에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단체로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안을 거부하면서 불법을 불사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뭐 노동자 단체들이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은 우리가 늘 봐왔지만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행동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5% 정도 안팎인 거에 비하면 훨씬 많죠. 네,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 최저임금안에 반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뭐 1인이나 5인 이하 사업장 자영업자들이나 편의점주들, 세탁소 주인들, 빵집 주인들 이런 분들이 자본가가 아니고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주기 싫어서 본인들이 더 가져가려고 이 알바생들을 착취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에서 한계에 내몰려 있는 보듬어야 할 서민들인데 너무 이 서민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은 그럼 어딘가 하는 좀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큰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 고용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영향을 줬나라는 질문에 54.9%가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고 돼 있습니다. 줄였다? 네.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답변도 38.9%였지만요. 과반 이상이 이 인건비 증가 그리고 60.9%가 지난 1년의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 증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전년 대비해서 특히 청소년 취업자가 69,000명 감소했어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알바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잖아요. 알겠어요. 가장 이 취약한 계층인 청소년들의 고용을 줄여버리는 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혜찬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연결된다는 증거를 쭉 거론하고 있는데 아까 신지혜 위원장은 별로 고용 감소에 영향 없었다. 고용 감소에 영향을 소폭 미칠 수 있죠. 소폭. 네, 근데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 사회에 열악한 질 낮은 일자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 낮은 일자리 안에서 그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분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많이 일해도 적게 받는 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없어져서 우리가 팍팍해서 살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해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잠깐 장혜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잘 양상하고 아까 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찾아와야지 이걸 자꾸 임금을 줄여나가고 그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현장들이 많아지고 노동자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잠깐만. 정부의 다른 대책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고 어쨌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는 신지혜 위원장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을들의 전쟁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인 그 편의점 하시는 그 영세 자영업자 분과 그 편의점 아래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뭐 시급 4,000원 받으시는 알바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이 가장 큰 파이를 얻는 것이 누구이냐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분만 전체 수익의 30%에서 35%를 낸다고 합니다. 보통 그 업체 같은 데에서 보면 그 원가를 30%, 인건비를 30%, 그 다음에 수익을 30%로 봐서 마진이 30% 남으면 잘 나온다고 봐요. 근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 로열티 부분만 전체 수익의 30%, 35%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실제로 그 우리 편의점 그 주인분들께서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하는 몫을 재벌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화살은 임금을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구조적인 이 악순환 그다음에 누군가를 잡고 하청, 재하청 두는 이 구조, 재벌들이 가장 큰 뭐 유통망이나 그 생산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시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착취시키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히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먹고 살기 모두 다 힘들어진다로 풀어버리면 알겠습니다.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로열티뿐 아니라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건물 임대료, 뭐 카드 수수료 이제 이런 걸 또 거론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혜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편의점 재벌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양대 편의점 운영하는 업체인 GS 리테일과 CU 경영하는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이 2%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이 2%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마어마한 뭐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비슷한 이제 편의점 왕국, 우리 편의점 모델이 일본의 모델을 따라왔는데 일본의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매출 총이익의 평균적으로 45%에서 56% 정도를 로열티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착한 편의점에 대한 시도는 없었느냐? 이제 신세계에서 착한 편의점 위드미라고 시도를 했었어요. 이 로열티 같은 경우는 정해놓는 게 아니라 매출에 맞춰서 변동해서 가져가고 예. 뭐 위약금이나 24시간 운영 의무도 없는 산무 편의점으로 내세웠었는데 시장 점유율 5%도 못 만들고 퇴출이 됐어요. 거의. 왜 그랬느냐? 이 본사에서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PB 상품이라던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개발하지 않아서 도태되고 말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30%라는 프랜차이즈비가 폭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있어요.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구수 대비. 그리고 이 부분은 2000년도에 공정위에서 원래는 각 편의점 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랬죠. 이게 다른 업체 간의 담합이라고 공정에서 이 부분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편의점 수나 어떤 자영업 수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게 재벌 탓, 건물주 탓이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2015년 자료입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외식업체 매출 대비 평균 지출 비중을 따져보면요. 가장 높은 건 역시 식재료비 원가이고요. 그 다음이 24.7%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는 이 자영업자들 비중, 매출 비중, 지출 비중의 8.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다. 네, 결국 인건비 부담, 물론 임대료 상한 제도나 국회에서 예. 여러 가지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인건비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모든 게 다 재벌 탓이다, 모든 게 다 건물주 탓이다. 우리나라 건물주들의 연평균 수익률 6%입니다. 우리가 막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뭐 이 소수의 건물주들 제외하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논의되었던 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자. 또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 일본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쪽에서 완전히 거부하고 대화를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종별 차등 문제나 지역별 차등 문제. 신지혜 위원장. 근데 아까 재벌이나 건물주가 다 돈 잘 버는 게 아니라는데요? 아까 편의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작년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낸 그 편의점 빅3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만, 그러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 몇 기업들이 뭐 2%를 뭐 낸다?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실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는 대기업들의 주요 생산 수단이자 그 수입 수단이 맞습니다. 그 수입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럼 보면 사실 수많은 그 너무나도 많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장님들을, 영세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면서 사실 그들의 이 뭐랄까요? 노동 시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이 수익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예.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고요. 구조 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네, 그리고 예컨대 임대료가 너무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실 한국 사회에 지금 임대료 평균치 자료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덤핑으로 이루어지는 월세 계약서들도 좀 많고, 한국 사회가 그 월세를 모두 다 뭐 전월세 상한제를 실행을 정확히 한다거나 아직 법적으로 투명하지 않죠. 네, 법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가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을 산정해서 임대료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을 내려야 한다.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시죠. 장혜찬 씨가 업종별 차등 인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업종별, 지역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입장이시죠? 업종별. 예를 들면 사용자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사용자 씨도 어떤 말을 했냐면 비교적 숙련도 저숙련 직장인 기본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숙박업의 어떤 기본적 단순 노동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낮게 하고 뭐 제조업이라든가 공장 생산 업무 위험도가 높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공장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높게 주장하는 이런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주자.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국에 막 수출하는 그런 공장 생산직 최저임금과 우리 동네 영세한 편의점의 최저임금이 똑같은 게 과연 맞느냐. 알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왜 만들게 된 것입니까? 최저임금을 만든 이유는 예를 들면은 수당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기본 금액, 그러니까 기본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중에 수당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수당금만을 따졌을 때 이 월급의 총액이 너무나도 차이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어떠한 시민이, 노동자가 이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도입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의 그 노동 강도를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면은 방송국 작가들은 매일 밤새서 작가 그 글을 쓰고 예를 들면 머리로 노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과격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니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니 월급 최저임금을 더 적게 줘야 할까요?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고 프리카테리아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고용되지 않은 형태의 그 프리랜서들도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최저임금을 분야별로 나눈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용되지 않은 저도 그런 프리카테리아 프리랜서의 일부인데요. 그분들의 부가가치는 본인들이 일한 만큼 이제 결과로 내는 것이고 이런 단순 편의점 노동 일자리와 공장 생산 일자리의 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은 지금 이 지역별 차등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월세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강남의 어떤 매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이 지역, 시골 지역에 하루에 손님이 얼마 안 되는 그 매장, 소매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똑같이 8,350원이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서울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서울도 문제지만 지방 경제를 저는 초토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최저임금 안 지키는 업체들이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고 그에 반해서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감독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2년 용소 16%, 10% 올려놓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보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대상으로 할 실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서울 같은 도시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들이 각각 지역마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거기가 시장이 되기도 하고 생산의 주도를 쥐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만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산업 체계에서 한국 같은 지방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얘기는 말씀해 주신 건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효성에 관한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본이 오히려 더 차등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방 경제도 살아있는데 반면 한국은 서울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잠깐만요. 지방 경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룰이 다른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씩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지혜 씨는 이게 왜 너무 조금 올리는 거 아니냐. 더 많이 올리고 구조적인 개혁도 하자 이 말씀이고 네. 장혜찬 씨는 이렇게 갑자기 성급하게 올려서 그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결정된 것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도록 하는 후속 대책은 해야 되겠죠. 그 어떤 후속 대책을 뭘 해야 하는지만 한 30초씩. 장혜찬 씨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공약 못 지킨 걸 사과하셨는데 사과 잘하셨다고 보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약을 지키는 게 좋은 정부가 아니라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능하게 그때그때 대안을 내는 게 좋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이 2020년 공약을 포기한 것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이 임금 노동자의 임금에만 집착하는 것 저는 구자파, 구막시즘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급변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세대에서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러한 정치 세력은 저는 존속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영업자 후속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라. 신지혜 씨도 마지막 한마디.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신 거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2020년에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1만 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기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저는 그 취지와 목표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것과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함께 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강제퇴거 금지법 이런 법들이 그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에 두 분이 자영업자 후속 대책이 급선무다. 여기는 동의가 됐네요. 그죠? 근데 그게 일자리 자원기금 3조로 땜빵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어쨌든, 거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후속 대책들 좀 발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오늘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